제가 들려드릴 97번째 소설은요, 황석영의 개밥바라기 별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객지에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황석영은 장편, 단편, 대하소설, 산문 두루두루 다 썼어요. 장길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손님, 바리대기, 모랫말 아이들, 한시연대기, 삼포 가는 길, 객지, 철도원 3대, 유명한 소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황석영 책이 많이 번역됐어요. 국내 소설상은 거의 다 받았고요.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었습니다. 황석영이 광주 민주화 운동 후에 1985년 목숨을 걸고 경험자들이 기록한 걸 최종 정리해서 출간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최근에 영문판으로 영국에서 출간되었어요. 그는 광주가 평생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활발히 글을 쓰고 있고요. 강한 혁명적 기질 안에 들어있는 소탈하고 너무도 낭만적인 향기가 풀풀 나는 황석영의 소설은요, 신간이 나올 때마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읽게 됩니다. 개밥바라기 별은 2008년에 출간되었고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유준. 준의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전문 교육을 받았고 만주국의 수도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일본이 진출해서 번영시킨 곳이었고 준의 가족은 영화관, 백화점, 카페 같은 근대적 문화시설을 누리는 특별한 계층의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준은 집에서 보호만 받다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교실에 들어갔던 날 엄청나게 많은 낯선 얼굴들 가운데 내던져진 기분이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준은 남들이 언제나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고 있을 듯한 모습을 짐작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하거나 아예 그들이 속을 모르도록 딴청을 피우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요. 해방이 되었고 준의 가족은 서울로 왔습니다. 만주에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잘 안 되었어요. 전쟁이 난 후에도 그리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은 서로 다른 두 세상을 훔쳐보면서 자란 셈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갖고 있던 중산층이나 개화된 지식인의 의식은 준에겐 참을 수 없는 거부감을 주었어요. 준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지난 몇 년간의 생존에 지친 아버지는 병이 깊어 있었어요. 아들의 명문중학교 합격 소식에 아버지 파리하고 어두운 얼굴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흐르는 걸 준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남아있는 재산을 조금씩 까먹어가며 누나 둘과 준과 남동생을 키웠어요. 시장 안에 점포를 하나 샀고 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 살다가 전셋돈을 빼서 누나들을 시집 보내고 어머니와 준과 어린 아우는 점포에서 살았어요. 아우와 어머니는 가게에 붙은 방에서 잤고 준은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는 잘 맞지 않았어요. 월말 학력 평가시험을 치르면 전학년 학생의 이름이 석자순으로 기록되어 복도에 쭉 붙여졌어요. 어느 달엔가는 성적이 떨어져 어머니 명령으로 1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되돌아가서 컴컴한 복도에 서서 성냥불을 그어대며 자신보다 앞순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름을 베껴온 적도 있었어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떠오르던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은 실체가 없는 글씨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나중에도 가끔 생각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해 거의 죽을 맛으로 다녔어요. 그는 교실 안이 몽상가였습니다. 창밖의 빈 운동장과 아카시아 나무를 바라본다거나 책상 밑에 다른 책을 감춰두고 읽거나 노트에 춘화를 그리면서 선생은 쓸데없는 소리만 떠든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학급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담을 늘어놓거나 웃기곤 했어요. 그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학우들은 그가 제발 뭔가 우스갯소리를 해주길 기다렸고 선생님들을 골탕 먹일 장난을 쳐주길 기대했죠. 그의 주변에는 노는 아이들이 얼씬거렸지만 준의 친구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호, 영길, 상진, 정수, 중길, 동재. 그들은 동급생이거나 한 학년 위거나 나이가 한 살 더 많거나 같거나 했습니다. 준은 특별활동반 편성에서 등산부에 들어갔어요. 조금씩 습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문예반이 아니라 등산반에 들어간 이유는
거길 들어가면 수시로 집과 학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짐작 때문이었어요. 등산부에서 이노를 만났죠. 이노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독불 장군이었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진, 동재를 비롯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동재는 문예반 반장으로 얌전하고 반듯했고 영길과 상진은 모범생, 정수는 그림을 그렸어요. 준과 이노는 주로 문예반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준은 그 즈음에 외부의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상을 연거푸 받았고 그건 문예반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지만 준은 특별히 내색하거나 거기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틈틈이 단편소설을 몇 개 썼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글쟁이가 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의 습작 노트를 내다버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맏아들 준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보다 관대했지만 어느 부분은 기대치만큼의 압력도 보여주었어요. 4.19가 났고 준길이 군인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준은 준길이 죽는 순간에 피 흘리는 준길이 머리를 한 팔로 받치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영길과 준은 병원 화장실에 가서 피 묻은 교복을 벗어 빨았고 옷에서 한없이 빠져나오는 핏물을 빨면서 울었습니다.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무수히 많은 시체들을 봤지만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손으로 직접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몇 달 뒤 준을 포함한 친구들은 학교의 보조를 받아 준길이가 노트에 곱게 적어남긴 시들을 모아 시집을 내주었습니다. 정수가 표지와 사파를 그렸어요. 대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암벽 등반팀이 생겼고 준과 인호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주말마다 서울 주위 산과 암벽들을 섭렵하면서 둘은 거의 암벽 타기에 중독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도봉산 만장 십자로 전면을 오르고 내쳐 선인을 올랐다가 계곡을 돌아서 주봉 침리를 오르고 도봉산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진 능선을 치달려 황원역에 삐딱하게 솟은 우이암을 기어올랐어요. 산을 내려와 솔밭으로 둘러싸인 우이동 주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도남동 종점에 이르면 주위는 캄캄하고 상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둘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마치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두꺼운 책을 읽고 나온 저녁 때 같았습니다. 주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어요.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고 1등에서 꼴찌까지 석차를 매기고 공부해서 시험지에 쓰는 내용들은 다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혀갖고 인호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자신들이 인생이 힘들었으므로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소망했으며 그 초라한 부모의 소망 때문에 평생을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어요. 만일 실패하면 그때 가서 몸으로 때우든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흔적들을 치우며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각오는 이미 되어 있고 길거리에서 애들이 총에 맞아 죽는데도 우리는 살아났으니 앞날은 모르지만 우리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짙게 물들기 시작하는 설악산으로 둘은 떠났습니다. 학교는 무단 결석을 한 거였죠. 산등성이와 계곡을 누비면서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텐트를 치고 사나흘씩 머물다가 설악동에서 신흥사로 천불동 계곡을 지나 소청봉,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를 돌고 오세암을 돌아 가야동 계곡을 돌아다녔고 남설악으로 나갔다가 내설악으로 돌아와 곰골을 지나 마등령을 탔다가 20여일이 지나서 비선대 부근으로 나왔어요. 속초에서 강릉까지 내려가 일주일을 더 머물다가 한 달을 채우고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학년 말에 낙제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인호는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 기어 입학을 한 돈 많고 빽 있는 애들 패거리 여럿이 인호와 준을 먼저 공격했고 둘은 그날 꽤 다쳤어요. 인호는 파이프 한 개를 구해서 수업 중 교실로 들어가 그 애를 폭행했습니다. 사실 인호에게는 학교를 다니지 않을 기회가 필요했고 일부러 퇴학을 당하기 위해 그 일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인호는 고향집으로 내려가 어머니하고 꽃을 기르는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조경사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구름 같은 푸른 가지를 하늘 꼭대기까지 뻗치고 서 있는 삼나무와 몸집이 시뻘건 황토의 속살 같은 홍송을 온 벌판에 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즈음에 상진과 정수는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준도 자퇴를 했습니다. 준의 자퇴는 인호가 퇴학당하고 몇 달 후 새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후였어요. 담임은 황새라는 별명의 국어선생이었는데 실력 있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이었어요. 준은 황새 선생에게 학교를 그만둘 것이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새 선생은 심각하게 들어주었고 자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준은 이유서를 진심으로 꼼꼼하게 작성했어요. 혼자서 하루 종일 온종일을 보내면 시간을 스스로 운행할 수가 있으며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느낌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수하게 정리돼서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내용. 여의도의 빈 풀밭에 나가 거닐면 눈썹을 건드리는 바람결, 풀꽃들, 구름, 햇빛이 지상에 내려앉는 색과 밀도, 빛과 그늘. 그런 시간들은 학교 수업에 앉아있는 것보다 삶을 충족시켜준다는 내용. 자퇴하려는 이유는 제도와 학교가 공모한 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며 세상에 나가서도 옆으로 비켜서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표현하고 싶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준에게서 자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이나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내 습작 노트를 태워버린 걸 후회한다고 다시 무언가를 쓸 자유시간을 가진 후에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고 좀 늦어지면 어떠냐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황새 선생은 이유서를 감명 깊게 읽었다면서 자퇴 말고 휴학으로 처리해 주었어요. 당시에는 검정고시가 없어서 휴학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휴학을 한 후 한동안은 집에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읽고 싶은 책들을 밤새워 읽었고 새벽녘이면 가슴에 베개를 받치고 엎드려 글을 썼어요. 그 당시 상진과 정수의 은신처는 모차르트라는 찻집이었고 준도 거기에 드나들었어요. 모차르트는 중국 대사관 뒷길에 줄지어 서 있는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서쪽 창가에 앉으면 대사관 후원에 늘어선 벚나무와 살구나무 가지가 손끝에 닿을 듯 했어요. 하루 종일 찻집에 쭈그리고 있었던 건 전쟁 후라서 집집마다 거처가 불편했고 전화도 드물었으니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에는 그곳이 제일 편해서였지요. 모차르트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고등학생은 준과 친구들 뿐이었어요. 인호는 유네스코 회관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퇴학당한 후에 공사장에서 제 몸으로 돈을 벌었으며 간존날에는 친구들에게 술을 샀어요. 인호의 노동은 정직하고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누군가 최근의 관심사를 슬쩍 내비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의 책들을 찾아 읽곤 했어요. 그 무렵에는 불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노자와 장자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인호가 준에게 산에 가서 살아보자고 제안했고 둘은 산으로 떠났습니다. 미아리 버스 정점을 지나 북한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솔밭이 이어져 있었어요. 소나무숲 사이를 지나 계곡을 따라 화계사를 지나 능선을 타고 산줄기를 내려오면 바위 아래에 제법 넓은 마당이 나오고 10여 평의 암굴이 있었어요. 산기도 드리는 사람들이나 산꾼들이 만들었는지 굴에는 아궁이까지 있어서 장작을 넣고 불을 뗄 수가 있었어요. 그곳을 거처로 정하고 골판지를 깔고 담요를 펼쳐놓고 바위 벽에 하켄을 박아 석유 램프를 걸고 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밥을 지어 먹고 산방우리로 기어올라 제각기 바위 위에서 또는 굴 안에서 명상에 잠겼어요. 특히 저녁 땅거미가 내릴 무렵부터 한밤 자정까지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불빛을 등지고 굴 안에서 정자하고 앉아있으면 자신이 깃든 몸의 그림자가 암벽에 어른댔어요. 침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몸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숲은 너무도 고즈넉했어요.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는 곳.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숨소리에 집중했어요. 2달이 지나 식량이 떨어졌을 때 식량을 싸들고 상진이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즈음에 상진은 성당을 다니는 로사리아라는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로사리아는 집에서 선을 보라는 재촉을 받았고 상진은 비로소 자신이 어린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깨달았죠. 채 자라나지 못한 중딱이나 어중간하게 커버린 강아지의 껑충하고 볼품없는 꼬락서니가 바로 자신이란 걸 아프게 절감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감은 상진을 허둥지둥하게 했어요. 출가를 해버리려고 지리산 쪽의 절에 들어갔지만
며칠이 지나 결심이 섰냐는 스님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목에서 죽어버리리라고 작정했습니다. 오래 살아보질 않아 쌓여있는 과거가 희박해서인지 죽음이 그리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지도 못하고 돌아와 입시 공부를 했고 마음이 허전하면 혹시 로사리아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모짜르트에 나가 늦게까지 앉아있곤 했어요. 그러다가 인어와 준이 머물고 있는 산에 보급품들을 잔뜩 배낭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상진은 로사리아가 결혼한다는 말을 했어요. 자신만 빼놓고 온 세계가 무심하게 저희들끼리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인호는 준과 상진에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가고 자신은 이 좁은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거기서 한 달쯤 더 머물다가 준과 인호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준이 집에 돌아오자 소고기를 사와서 밥상을 차렸어요. 지난밤에 아버지가 꿈에 보이더니 내가 왔다고 말했어요. 준이 곧 다시 나가 세상 구경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잔소리도 채근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떠나는 준에게 똘똘 뭉쳐서 쥐고 있던 지폐를 군용 파카 옆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급할 때 요긴하게 쓰고 집에다 엽서 꼭 붙이고 어디가 아프면 곧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과 인호는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표를 끊지 않고 호남선 완행열차를 탔으므로 건표원이 오는 것을 살펴야 했고 기차 안에서 만난 아저씨 아줌마는 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당시 대학생 비슷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이뤄낸 4.19 때문이었죠. 논산에 산다면서 논산에 오면 시장 안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들르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치원에서 내려 금강 쪽으로 가 강변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냈고 아침에 강변 언덕에 있는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공주로 갔습니다. 박물관에 갔지만 허접한 전시물들에 실망하고 부여까지 걸어서 갔어요. 가는 길에 어느 집 앞의 평상에서 어른들을 만났고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자유당을 무너뜨린 젊은이들이라면서 집 안으로 불러들여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부여에 도착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고적지를 찾아다녔는지 모르겠다. 아마 국토를 샅샅이 알아내야 되겠다는 열정이었을 것이다. 무너져가는 백제의 돌담 아래 주저앉아 쉬고 있을 적에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어찌나 쓸쓸하고 고즈넉했는지 우리는 두어 시간쯤 잡초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논산에 갔을 때는 기차에서 만났던 아저씨 아주머니 가게를 찾아갔고 국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아저씨는 헤어지면서 아쉬울 때 쓰라고 노잣돈을 조금 보태주었습니다. 전주까지 갔다가 전라선을 타고 남원에 들려 할아버지 집에 와 있던 정수를 데리고 셋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남원에서 지척인 순창은 영길이 할아버지네 집이 있었고 영길은 순창에 내려와 있었죠. 사흘 동안 영길에서 묵으며 섬진강에서 은어를 잡아 회로 먹고 마을 어귀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사와 여름이 강변에서 취하도록 마셨어요. 영길은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므로 여행에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길은 후일 그때 따라 나서지 않은 걸 오랫동안 후회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광주를 거쳐 목포로 내려갔고 밤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셋 다 바다 위에서 항해를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서쪽 하늘에 번진 장엄한 낙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 대목입니다. 어디 드넓은 대륙이 없을까? 저 끝없는 바다 건너 낯선 땅과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식민지 시대였던 20년 전만 해도 대륙간 기차를 타고 화물선의 짐짝들 틈에서 아니면 여객선의 3등 선복에 처박혀서라도 돌아다녔을 텐데 낯선 대륙에서 풍찬 노숙을 하던 혁명가들 중에는 10대 소녀들도 있었다는데 제주도는 육지의 빌타를 따라 돌담에 초가를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이런 동네는 서울의 피난민촌에서 흔히 보고 자랐으므로 왠지 익숙했어요. 전국이 다 그랬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전후의 모습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어요. 한라산에 올라야 한다는 인호의 고집 때문에 투덜대는 정수를 달래가며 하루 종일 올랐어요. 우연히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있었는데 작년에 학생들이 서울에서 큰일을 치루었는가를 물었어요. 주는 그랬다고 그때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담의 역사에 물어보라 하는 건 다 헛소리라고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주도를 떠나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엔 상진의 큰형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진은 거기 와 있었습니다. 상진의 집은 원래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하는 집안이었고 그 회사가 지금도 부산에 남아 있었고 상진의 형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상진은 꾸준히 입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포동을 지나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를 뜨고 매운탕을 먹었어요. 남포동에서 광복동으로 나가는 샛골목에 있는 여관에 들어 여독을 풀고 나른하게 누워 상진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틀 동안 부산에 머물며 영도, 태종대, 해운대를 쏘다녔고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정수는 남원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고 인호와 주는 경주로 갔습니다. 1000년 넘은 탑과 봉긋한 무덤들 위로 어제와 같은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날은 그 숲의 모퉁이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인호가 서쪽 하늘을 보다가 돌아가면 뭘 할 거냐고 물었고 주는 내년 신학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글을 써볼까 한다고 대답했어요. 인호는 시골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장래에 대해서는 막연했어요. 기차를 갈아타면서 영주까지 갔다가 중앙선을 타고 삼척으로 올라갔어요. 묵호에서 강릉 가는 해변국도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인호가 우겨서 무임 승차를 포기하고 내내 걸었습니다. 망상을 지났고 옥계의 어촌을 지나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대목입니다.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자 이제 다시는 소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길 위에서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이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내가 전혀 몰랐던 낯선 고장의 마을과 도시 풍경이며 살아가던 모습들이 옛날 사진처럼 떠올랐다. 나는 이제 겨우 문턱을 딛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명문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인리대학에 입학한 녀석들이 얼마나 철부지 바보들인가 하는 걸 나와 내 친구들은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여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중단편 소설을 2편 썼어요. 그 사이 동재는 대학 2학년이 되었고 영길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며 상진은 문과대학에 수석 입학을 했고 정수는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는 어머니 간곡한 학문을 받아들여 변두리 공고의 야간부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수하고 현실적인 친구들은 60년대를 알차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명분대에 들어가 교재를 확대시켰고 60년대 외국 기업들이 살금살금 발을 들여놓을 적에 외국 회사의 지사원으로 출발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대기업 사원 또는 신문 기자가 되거나 고시에 매달렸어요. 그들은 서로서로 그물망 같은 사교로 연결되어 한강을 둘러싼 자본주의 근대화 사회의 풍속도를 그려내고 있었으며 LA나 뉴욕에까지 연결되고 그 길은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이었어요. 주는 자신이 모퉁이에서 삐끗하던 날 자퇴를 하고 맹 놓고 걷던 하굣길이 생각났습니다.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 이제부터 내 앞에 놓인 길은 어디나 뒷길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공업학교 야간부를 몇 달 만에 간신히 졸업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소년 가장이거나 스스로 생업을 꾸려가는 어른들이었어요. 낮에는 행상을 다니고 급사, 배달꾼, 수구먼, 기능공 같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교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선생들은 젊은 대학원생들이거나 병역을 마치지 못한 임시직 선생들이었는데 그들은 학생들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서로에게 끝없는 관심을 갖고 돈을 꿔주고 자취방에 드나들고 고민을 나누고 아플 때는 병간호를 서로 해주었어요. 누군가 유치장에 있다고 돈을 걷었고 목수인 아버지가 생신이라고 농장에 돼지서리를 하러 가기도 했죠. 그들이 관심과 애정은 노골적이었고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재수를 해서 미술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은 월간지에 투고하여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준을 작가로 대접했어요. 어머니는 준이 상 받은 작품을 글씨가 작아 눈이 아프니 읽어달라고 했어요. 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게 되었죠. 어머니는 가끔 의미 전달이 안 되어 놓치면 다시 읽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준이 대학에 진학하길 원했죠.
책을 쓴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팔자를 남에게 내주는 일이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는 결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드물게 나갔어요. 사물이 명료해서 지겨웠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한 일이 있고 나서 한강 변에라도 나가면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떠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기만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자동차며 사람들이 모두 다 무성영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비현실적인 헛것으로 보였고 도시 소음마저도 아득하게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는 헛개비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글을 쓰지 않았고 사물들이 명료함에 질려가면서 손으로 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분명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약국에 들러 세코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놓고 약을 다 털어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닷새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위 장 씨를 만났어요. 한일에 대한 반대 데모를 하다가 유치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장 씨는 33살로 제2 한강교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해군 중사로 제대했지만 아는 게 많고 의리가 있다고 해서 공사반 사람들이 대위로 계급을 만들어 주었죠. 유치장에서 20일을 함께 있으며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와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산다는 게 두렵거나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그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워 보였어요. 이른 봄에는 바닷가 간척 곡사장을 찾아가 일했고 5월에 보리가 팰 무렵이면 시골 마을에 들어가 보리배기를 도우며 밥을 얻어먹었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이나 산간에 가서 일거리를 찾았고 늦 여름부터는 동해안에 가서 어선을 탔어요. 속초에서부터 오징어떼를 따라 남하하다가 울산 근처까지 내려오면 가을이 깊어져 있었고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 가을 추수를 거들고 황금 들판에서 들밥에 막걸리 마시고 눈두렁에 누워 고난 낮잠을 자고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했어요. 겨울에는 도시로 돌아 쪽방을 한 칸 얻어놓고 거리 모퉁이나 버스 종점, 동네 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아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공사판을 만나면 한바에서 겨울을 날 때도 있었어요. 살아있음이란 생생한 기쁨이라고 대위는 말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가 주는 장씨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속초에 가서 해수욕장에서 냉차를 팔았고 20일 정도 후에는 오징어배를 탔습니다. 처음엔 배멀리에 시달렸지만 점차 나아졌어요. 새벽녘에 먼동이 터오면 캄캄한 어둠이 저 멀리 수평선에서부터 금이 가면서 위와 아래로 일직선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붉고 노란띠가 층층으로 번져가기 시작한다.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새벽이면 갈매기떼가 요란하게 울면서 따라왔다. 대위와 배전에 나란히 서서 파랑새 담배를 한 대씩 물고 가물거리는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던 때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실감 때문에 담배 연기를 거세게 내뿜곤 했다. 일이 끝나면 오징어 한 마리를 숭덩숭덩 썰어놓고 소주를 병채 마셨어요. 일 끝난 뒤 피로가 기분 좋게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자의 식사처럼 매 순간이 소중한 그런 삶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준이 길을 나설 때마다 늘 묻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오징어배를 따라 삼척까지 내려갔다가 신탄진으로 갔습니다. 연초 공장 건립 공사판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장 씨는 미장일도 했고 반죽 짓는 일도 하다가 목공부로 옮겨갔고 주는 서툰 대로 시작했다가 점점 기술이 늘어갔어요. 가을 저녁 무렵의 신탄진 강변은 언제나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장 씨는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 라고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어요. 땅거미가 질 무렵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그때 대위가 손가락으로 저물어버린 서쪽 하늘을 가리켰는데 초승달 옆에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게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샛별, 저렇게 우리처럼 쏠리고 물릴 때면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했어요. 주는 쓸쓸하고 예쁜 이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탄진을 떠나 부안에서 간척 공사장에 들어가 10월 말경까지 일을 하고 다시 떠났어요. 이른 아침 대전역에 내려 설렁탕을 한 그릇씩 먹고 장 씨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와의 이별은 간단했지만 깊었어요. 주는 혼자서 진주에 갔고 빵 만드는 제빵소에서 일하면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에 진주를 떠났어요. 동네의 범어사로 가서 출가를 원했지만 스님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범어사로 찾아왔고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20살이 넘어서야 책을 벗어나 고되게 일하는 삶의 활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에서 우리네 사나이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을 다시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불과 몇 달 동안에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내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다.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주는 입대를 했고 베트남에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파병 전에 집에 다니러 갔고 광화문 뒷골목에 있는 찻집에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정수는 대학 졸업 후 출판사의 아동물 전집에 사파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고 상진은 극단 일을 하고 있다가 군대 갈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호는 공군에 입대했는데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죠. 주는 베트남 전선에 가서 싸웠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제 더 이상 젊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해진 길과 주변의 기대를 버리고 자신의 혼란을 오목으로 받아들이는 준과 그의 친구들. 우리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땐 사방이 답답했고 매일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대부분 도망치지는 못했어요. 자신을 내던질 만큼의 과감함도 없었고 주변의 실망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 과거의 총합인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 나이 때 느꼈던 모순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건넜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그저 시간이 우리를 떠밀었던 거 아닐까요? 시간에 밀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50대 자꾸 그 이후의 나이로 옮겨가면서 가끔 내가 어느 나이 때 있는지를 까먹곤 합니다. 우리들은 성장의 단비를 맞아 순차적으로 큰 게 아니라 주의 여건으로 훌쩍 시간만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못하고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걸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준이처럼 한번 호되게 젊음의 열병을 앓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이미 나이 들어버린 세대의 슬픔 아닐까 합니다. 황석영은 소설의 후기에 자신이 사춘기부터 21살 때까지 길고 긴 방학에 대해 썼음을 밝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삶에는 실망과 환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려치운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그들은 내가 다른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개밥바라기 별은 금성이고요. 새벽에 동쪽에 나타날 때는 샛별이라고 부르지만 저녁에 나타날 때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불러요. 식구들이 저녁밥을 다 먹고 개가 밥을 줬으면 하고 바랄 즈음에 서쪽 하늘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답니다. 책에서 준의 방랑 동반자였던 장씨는 잘 나갈 때는 샛별, 우리처럼 몰릴 때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말했고 준은 쓸쓸하고 예쁜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나타나서 어설픈 슬픈 별. 그건 젊음의 본질 아닐까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때의 어설픔이 얼마나 눈부셨던가를 알게 되죠. 단지 예쁘기만 했다면 젊음은 절대로 눈부시지 않았을 거고요. 추억할 가치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